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교 졸업검정고시 사회 강의를 맡은 김석 선생입니다. 자, 중학교 졸업검정고시 재밌죠? 이거 양이 되게 많은데 저와 함께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특히 이 지리 파트에서는 지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없는데 제가 지도들을 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지도들을 좀 많게 넣어놨으니까 잘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지도를 읽기. 기본적으로 우리의 세계는 지구 표면의 30% 정도가 육지고 우리가 보통 나머지 70%는 바다죠. 그러니까 여기 요건 아니고요. 요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기본적으로 육지가 있으면 여기가 태평양이고요. 대서양이고 여기가 인도양. 우리가 큰 바다 세 개로 나눕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세 개로 나누고 이제 육지는 여기가 아프리카, 이쪽이 유럽. 유럽은 이제 우랄 산맥이라는 산맥을 기준으로 나누고요. 이쪽이 아시아고요. 이쪽이 여기가 우리가 흔히 이제 통칭 호주라고 부르는 오스트레일리아죠. 아시아는 이 라인을 전부 아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북아메리카, 여기가 남아메리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대주 된 거죠.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죠.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6개 대륙으로 우리가 흔히 구분을 합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6대륙 이렇게 나누고요. 바다는 북극해, 남극해는 아까 전에 있는 지도에서 위아래 북극과 남극 쪽에 있는 바다를 북극해, 남극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도는 어떤 지리 정보를 되게 다양하게 표현한 걸 지도라고 하는데 가장 지도를 읽는 기본 방법이죠. 그러니까 방위는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지도에서는 딱 특별한 표현이 안 써 있으면 항상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항상 서쪽이에요. 이거는 고정이거든요. 지도를 보실 때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방위의 지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맞춰 주셔야 제대로 된 지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도는 그림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나오는 표시들을 다 어떤 기호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건 이제 학교죠. 이 그림은 학교 그림이고 요건 논이고요. 참고로 밭은 요게 밭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 그림 같은 거 요렇게 해서 요런 사과 그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십자가 그림으로 요렇게 돼 있고 절 같은 경우에는 만자라 그러죠. 요 만자 표시가 절 같은 곳에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는 이렇게 이중선으로 돼 있고 뭐 철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종 기호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는 실제의 면적을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지도를 실제 거리를 지도에 줄여서 나타내죠. 보통 1대5만 이런 비율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5만 cm, 즉 이거를 5만 cm로 그러니까 미터로 바꾸면 500m, 킬로미터로 바꾸면 0.5km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1cm를. 그러니까 당연히 1대 25,000 지도 같은 경우에는 1cm, 지도상의 1cm는 실제 25,000cm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미터로 바꾸면 250m고 킬로미터로 바꾸면 0.25km가 되는 겁니다. 물론 1대 10만이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리고 거리를 줄여서 한 거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면적은 거리를 만약에 거리를 2배로
나타낸다면 거리가 1대 5만이면 면적은 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가 아니라 제곱에 가깝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거리를 3배를 줄인다면 면적은 9배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제곱이에요, 제곱. 그러니까 1의 1 지도라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축척을 2배로 늘리면 2의 2 지도가 돼서 4장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3이면 3의 3 지도로 9장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4면은 16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양한 지도는 여러 데서 나타날 수 있죠. 그다음에 지도는 일반적으로 일반도가 있고 요 두 개가 한 묶음입니다. 일반도와 주제도. 일반도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도라고 보는 아이들은 다 일반도라고 보시면 되죠. 도로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산의 높이도 나타나 있고 뭐 댐이나 과수원이나 논밭 표시도 있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표시되어 있는 게 일반도고요. 주제도는 어떤 특정 목적을 표시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기상도나 산업도나 지질도 아니면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이 기상도를 제일 쉽게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나 아니면은 뭐 저녁에 일기예보 보실 때 항상 기상도를 보시니까요. 아니면은 등고선 지도 같은 거, 우리가 보통 등치선도라 그러거든요. 등고선 지도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은 산의 높이만 나타내는 거죠. 특정 내용을 나타내는 거고요. 대축적 지도와 소축적 지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통은 1대 5만 지도 정도가 기준이 되고요. 1대 5만보다 높으면 대축적. 그러니까 참고로 대축적은 요거 잘 보세요. 좁은 지역을 자세히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축적하고 소축적을 헷갈리면 안 돼요. 보통 이게 1대 만, 1대 5만 이러면 뭐가 대축척이고 뭐가 소축척이냐면 이 비율이 이게 숫자가 큰 게 얘가 소축척입니다. 자, 얘가 대축척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착각하는데 숫자가 크면 대축척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원래 축척은 원래 분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대 만 축척이면 만 센티미터를 1cm로 나타내요. 만분의 1 지도고요. 5만분의 1 지도는 5만 센티미터를 1cm로 나타내니까 5만분의 1인 거죠. 그러면 만분의 1하고 5만분의 1이면 분모가 커질수록 숫자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고 얘가 소축척이고 얘가 대축척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대 2만 5천 지도가 대축척 지도인 거예요. 1대 10만 지도는 소축척 지도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헷갈리세요. 자, 넘어갈게요. 위치를 표현하는 거래요. 자, 위치를 표시하는 건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는데, 자,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38N, 40, 42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아이가 위도예요. 그러니까 위도는 외울 때 쉬워요. 위아래. 다시 위도는 뭐라고? 위아래, 띵띵 아래. 자, 그래서 얘는 보통 기온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북반구의 경우, 그러니까 위도의 숫자가 높을수록 추워요. 낮을수록 적으세요. 낮을수록 덥습니다. 이건 좀 특징이에요. 위도는 숫자가 클수록
춥고요. 낮을수록 더워요. 보통 제일 낮은 게 몇 도냐면 미도 0도. 우리가 보통 적도라고 부르는 애고요. 제일 높은 건 무조건 90도가 끝이에요. 여기가 극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90도면 북극이고요. 남쪽으로 90도면 아래로 90도면 남극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 적으세요. 잠깐 멈출게. 적으세요. 네. 여러분은 제가 얼굴을 못 보니까 개그를 언제 쳐야 될지 몰라도 그냥 저 혼자예요. 여러분 보고 웃으시면 됩니다. 리액션 아주 사랑해요. 예. 강의를 재밌게 보시는 게 좋죠. 자, 경도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요 세로 그림이에요. 124, 126, 128, 130, 132. 그러니까 경도는 세로 그림. 그러니까 얘는 뭘 나타내냐면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경도는 보통 시간을 나타내고요. 우리 책에 보시면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책에 보시면 여기 본초 좌우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본초 좌우선. 본초 좌우선은 뭐냐면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본초 좌우선이에요. 여기가 0도예요. 경도 0. 경도 0이고 요렇게 동쪽으로 갈수록 15도씩 늘어나고 서쪽으로 갈수록 15도씩 늘어서 둘 다 180도에서 만나죠. 보통 180도를 날짜 분계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쪽으로 가는 건 이스트, 얘를 기준으로 동경, 서쪽으로 가는 건 웨스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경 128도, 127도 이 정도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이스트, 동경 126도, 128도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 우리나라 가장 동쪽은 131도 52분 22초. 가장 서쪽은 마한도라는 섬으로 124도 10분 47초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요렇게요. 자,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작은 위치를 보통 랜드마크.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사시는 동네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야, 오늘 어디서 만나? 그러면 다 아는 거. 사람들 다 아는 거. 예를 들면은 뭐 대구 사시는 분들은 야, 동성로에 있는 뭐에서 만나? 그러면 다 알아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랜드마크. 예를 들면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 야, 저기 신촌 홍대 입구 홍대 5번 출구 앞에 KFC에서 만나자. 거기 진짜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데가 뭐다? 랜드마크입니다. 자, 행정구역은 뭐 아시죠? 우리 주소로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위도와 생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도는 뭐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기온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도 쪽은 더워요. 극지방은 추워요. 자, 그래서 왜 덥냐?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 양이 많고 극지방은 기울어져 갖고 빛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추워요. 자, 그래서 열대기후가 나오고 당연히 더우니까 옷은 벗어야죠. 여긴 춥고 그러니까 불 떼야 되고 따뜻한 옷 입어야 돼요. 백야 현상은 뭐냐면 지구가 요렇게 보시면 지구가 요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해서 태양열이 이렇게 가면 이 동네 보이세요? 요쪽 북쪽 동네는 이게 좌전을 해서 이렇게 돌아도 여기는 밤인데 햇빛 비치고 있으니까 밝고요. 여긴 낮이니까 그냥 밝고요. 이렇게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여긴 남만 있어요. 이거를 백야라 그러거든요. 반대로 이쪽 이렇게도 반대 계절 겨울일 때는 요 남쪽 지방의 극지방이 백야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다시 앞으로. 자, 그래서 극지방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은 남반구와 북반구는 계절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 크리스마스 남반구는 여름이고요. 북반구는 겨울이에요. 이 정도 아시겠죠? 이건 쉬운 얘기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구가 기울어서 공전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봄에는 여기 보시면
이쪽 지방이 태양에 가까워서 이쪽이 여름, 여기 남쪽 지방은 겨울이죠. 반대로 겨울은 북쪽이 태양하고 멀죠? 남쪽이 태양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남쪽은 여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경도는 24시간 360도 기준으로 시차라는 건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도가 본초 좌우선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기준이고요.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요거 별표 줄 쳐주세요. 15도씩 갈수록 1시간씩 빨라져요. 참고로 어디로? 동쪽으로.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원을 그려봐요. 이게 본초 좌우선 영도예요. 그러면 동쪽이잖아요. 이쪽이 이스트고 이쪽이 웨스트면 여기로 몇 도를 갈 때마다 15도 하나 45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중심으로 요렇게 있으면 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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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도 요렇게요. 여기서 15도씩 갈 때마다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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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느려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 합,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는 180도 선이 여기가 날짜 변경선이 된답니다. 일로 넘어가다가 180도가 나오면 날을 하나 추가시켜요. 날을 하루 넣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서 180도가 넘으면 날을 하나 빼요. 예,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중학교 검정고시 문제에서 시차 계산하는 문제는 여기까지 나온 적이 거의 없으니까 혹여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쪽 여기 보시면 네, 여기가 본초 좌우선이고요. 그린위치 천문대. 그래서 요렇게 이스트, 요렇게 웨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한번 볼게요. 넘어갈게요. 자, 지리 정보. 그 다음을 보시면 네, 지리 정보는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의 정보죠. 그래서 지리 현상과 관련된 지식인데 그래서 뭐 공간적인 의사결정. 자, 공간적인 의사결정이라고 그러면 뭐냐 싶겠지만 예를 들면은 지하철역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를 할 때 영향을 되게 많이 줍니다. 지하철역 결정한다든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 관계 정보가 있고요. 보통 공간 정보는 정말 말 그대로 수리적인 위치. 예. 뭐 어느 지역이 어디에 위치한다 이거고, 속성 정보는 그 지역의 여기 보세요. 지역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죠. 아시겠죠? 관계 정보는 말 그대로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충분히 여러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지리 정보를 수집할 때 간접 조사가 있고 직접 조사가 있고 원격 탐사가 있는데, 간접 조사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이 조사한 거를 내가 찾아보는 걸 간접 조사라고 그러고요. 직접 조사는 내가 조사하는 겁니다. 요게 차이점이고, 원격 탐사는 뭐 나중에 이제 어떤 정보통신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쓰는 거고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를 좀 해놓고 가세요. 별표 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 그러는데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그러거든요. 요 GI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로 여러 지도를 뭉쳐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걸 할 때 말 때, 어떤 입지를 선정할 때, 여기 보시면 시설물이나 개인적인 입지라는 건 위치를 선정할 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장사 같은 거 하시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장사는
목이 8알이라고 어떤 위치에서 장사를 하는지가 핵심이라고. 예를 들면 유동인구가 진짜 많은 홍대 입구 앞에 편의점을 한다. 거기 매출 장난 아닙니다. 물론 회도 비싸지만 홍대 입구 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홍대 입구 5번 출구 맥도날드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정말 농담 아니라 24시간 사람이 꽉 있어요. 언제나 거기가 랜드마크라서 엄청 사람 많아요. 24시간 쉬지 않고. 거기가 알바를 한 명이서 알바가 감당이 안 돼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만 한 2명 3명, 예, 밤에도 3명씩 있어요. 계속 손님이 오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저 하루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0명도 안 되는 편의점 만들면 어떡해요? 죽기 딱 좋죠? 그래서 이런 위치를 결정할 때 이런 GIS, 예를 들면 하수도관을 어디다 깔까? 상수도관을 어디다 깔까? 이런 거 할 때 GIS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우리가 가장 어디서 많이 쓰냐면 내비게이션이요.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 딱 키면 뭐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교통 정보를 검색하여 뭐 알맞은 경로를 안내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내 위치를 인공위성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인터넷 지도나 스마트폰 지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무슨 센서가 있어요? GPS 센서가 있어요. 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어디로 들고 다니든지 여러분의 위치가 추적이 됩니다. 추적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가 추적된다는 게 가끔 섬찟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 들고 가시다가 이렇게 어떤 인터넷 이거를 봤는데, 뭐 페이스북 이걸 봤는데, 내가 지금 있는 동네에 무슨 뭐 횟집 광고가 나와요. 이런 거요. 여러분의 위치 정보를 아니까 그런 광고를 딱 적절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자, 네,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라죠. 네, 지리 정보를 이용한 공공 서비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시면 알냐면, 버스 노선 도착 시간 예정. 뭐 버스가 어디 정거장을 출발하여 뭐 몇 분이면 도착합니다. 요런 거 얘기할 때.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으로 교통 정보를 확인할 때, 뭐 길찾기 있잖아요. 이런 거. 일기예보도 역시 공공지도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글 맵,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볼 수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챕터 1을 이제 마쳤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우리와 기후 다른 생활인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기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기후라는 건 일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대기 상태인데, 자,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이요. 기후 요소는 뭐냐면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주인공이요. 그러니까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기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기후 요소. 오케이? 그 다음에 기후 요인은 중요하긴 하지만 얘는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연이 그 지역의 지역의 차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청 코믹한 극이라 하더라도 주인공이 있지만 그 밑에 감초처럼 나와서 이야기하는 뭐 주인공 친구 동생, 아니면 뭐 주인공의 아빠, 이런 사람들이 가끔 막 되게 개그 캐릭터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극 자체가 진짜 막 심각하게 막 뱀파이어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개그 치는 사람 하나 나오면 이렇게 되는, 그럴 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극에 뭐를 만들어내요? 특징들을 만들어내요. 그 특징들이 지역마다 다른 거죠. 네, 그거를 기후 요인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기후라도 뭐 해발 고도가 높아. 그럼 전혀 다른 기후가 나오거든요. 아니면 똑같은 위도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기온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해안가 옆이냐 해안에서 뭐냐, 아니면은 뭐 그 근방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서 한류가 흐르냐 난류가 흐르냐에 따라서 지형이 완전 달라져요. 영국하고 우리나라는, 영국이 위도가 높거든요. 위도가 높은 쪽이 더 추워야 돼요. 원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영국하고 우리나라 날씨는 영국이 더 따뜻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난류의 영향 때문에, 해류의 영향 때문에 영국이 더 따뜻해요.
이런 차이가 기후 요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기본 베이스를 만든다면 기후 요인은 디테일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후를 따질 때 기온, 강수량, 바람 이 세 가지를 갖고 메인으로 따져요. 기후 변화를 딸 때 기온, 강수량, 바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온 얘기가 나온 거죠. 기온은 일단 가장 메인은 뭐 위도에 따라서 위도가 높으면 기온이 올라가고 위도가 낮으면 기온이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수륙분포라는 수륙분포는 바다에서 멀수록 바다에서 가까울수록 내륙이 기온 변화가 심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바다는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열이나 이런 걸 쬐을 때 온도 변화가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지 바다가 있으면 육지는 태양열을 받으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오고 태양이 없으면 이렇게 떨어진다면 바다는 요 정도 차이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바다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은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난류, 따뜻한 바다입니다. 따뜻한 난자. 따뜻한 해류가 흐르면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높아요. 그리고 따뜻한 해류가 흐르면 주변 지역보다 비도 많이 옵니다. 기온이 높아서. 한류가 흐르잖아요. 차가운 바람물이 흐르면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낮고 비도 안 와요. 그래서 한류가 흐르는 지역 근처에 사막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강수량, 비가 많이 오는 데를 다우지라고 하죠. 보통은 적도 지역이나 중위도 지역이나 해안 지역이나 난류가 흐르는 지역들에 비가 많이 와요. 지역적인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도 지방 자체는 바다가 많아서 비가 많이 오고요. 중위도 지역 자체도 그렇고 해안 지역은 당연히 그러니까 바다 근처나 난류가 흐르는 동네는 비가 참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내륙 지역으로 갈수록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요. 한류가 흐르는 차가운 바다가 지나는 지역 물 안 나오고 회기선, 남해기선, 북해기선 같은 부근 지역도 역시 비가 잘 안 내립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기후를 구분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후 구분이 나오잖아요. 기후의 구분. 자, 뭐하고? 기온과 강수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 건조기후 하나만 강수량 기준이에요. 건조기후 하나만 강수량 기준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 기준? 기온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이 적도 쪽이고 이쪽이 극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더운 거고 여기는 되게 추운 거고요. 이해가시죠? 보통 열대 기후는 기온 강수량 많고 뭐 난리도 아닌데 열대 기후는 1년 내내 기온이 높고요. 더워요. 적도 쪽이니까 비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열대림이 우거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중위도 지방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입니다. 계절의 변화, 우리나라만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는 데가 드물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강수량이 적당하다는 건 우리나라는 대략 한 1400mm 정도 옵니다. 그 다음에 온대림이라는 거는 나무 잎사귀가 넓은 이런 숲을 온대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조기후는 사실 뭐랑 상관이 없다고요? 이거는 기온하고 상관이 없고 이거는 그냥 강수량이 500에서 125mm 이러면 우리가 초원이라고 하고요. 초원 그러면 여러분 잘 몰라보시던데 그냥 저기 몽고 지역 있죠? 이 동네가 그냥 초원이에요. 강수량이 대단히 적은. 그 다음에 125mm 이하가 되면 우리가 보통 사막, 사하라 사막 같은 게 이런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기온하고 전혀 상관없이 비가 적으면 초원 사막이고 비가 많으면 아니에요.
기온하고 상관이 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냉대 기후는 이거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왕국 레리꼬요. 예. Do you wanna build?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거 있잖아요. 예. 겨울왕국 레리꼬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풍경 자체가 요 냉대 기후를 나타내는. 예. 그래서 겨울 엄청 길고요. 여름 짧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규모 침엽수림. 예. 침엽수림. 타이가라고 하는 굉장히 나무. 그래서 여기 통나무로 집 많이 짓죠. 통나무로 집 많이 지어요. 타이가가 존재합니다. 한대 기후는 극지방. 저기 술록자라는데요. 겨울왕국에도 술록 나오는데, 네, 겨울왕국은 그래도 좀 한대 쪽에 가깝고, 한대 기후는 완전 극지방. 그 펭귄 사는 데 있죠? 얼음집. 저기 이글루 같은 거 있는 데가 요 한대 기후입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식물이 못 자라요. 그래서 이끼류 같은 거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원래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지도 나와요. 자, 온대기후는 사람 살기 좋은데 일단 어디? 온대기후 베스트죠. 온대기후 제일 좋아요. 왜? 일단 사계절이 뚜렷하고 중요한 건 얘고 기온이 따뜻해. 춥지가 않아. 그리고 비가 적당히 와.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쉬워요. 비가 아예 안 오면 농사 못 짓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열대 기후는 열대 계절풍 기후는 자, 열대 지방이요. 열대 지방이 크게 세 개로 나눠져요. 열대 우림 기후가 있고요. 열대 계절풍 기후가 있고 사바나 기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열대 계절풍하고 사바나 기후의 특징은 건기, 우기가 뚜렷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항상 비요. 미친 듯이 비 많이 와요. 항상 비가 내리는 거. 근데 미안하게도 여기는 온도도 너무 높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습도도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덥는데 너무 심지어 습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살기 너무 힘든 동네입니다. 사람이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아마존 정글 지역 같은 데가 이런 대표적인 열대 우림입니다. 열대 계절풍은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동남아시아 쪽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를 생각해 보시면 딱 이게 열대 계절풍 기후고요. 사바나 기후는 그 아시죠? 동물의 왕국. 네, 사자 나오는데요. 사자 나오는데 이게 사바나 기후입니다. 건기우기가 있는데 건기우기가 있고 사바나 그러니까 동물들 되게 많이 살아서 사람 살기는 좀 사자 있고 표범 있고 이런데 사람 살기는 좀 힘들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열대 계절풍 이게 이제 열대 계절풍 기후인데 보통 동남아시아 지역이라 그랬죠. 벼농사 1년에 2번 져요. 그러니까 식량이 되게 많아요. 벼농사를 1년에 2번 짓는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벼농사 1번밖에 못 져요. 벼농사를 2번 지으니까 예, 인구가 많죠. 먹고 살기 좋아요. 열대 고산 기후는 뭐냐면 다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열대 우림 기후 방금 전에 설명했죠. 여기 사람 살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보통 평균 기온이 1년 평균 기온이 보통 한 27도에서 30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우리나라 생각해 우리나라에서 평균 기온이 30도면 제일 더울 때 막 40 몇 도 이러면 이제 막 대구 같은데 살기 힘든 동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덥고 너무 습해. 근데 이게 웃긴 건 해발 2000m 정도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완전 상황이 달라요. 해발 2000m 올라가면 보통 딱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보통 100m 정도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0.5도씩 기온이 내려가거든요. 이거를 이제 건조 단열 팽창, 습윤 단열 팽창 그래요. 원래 비를 한번 내리면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떨어지고 비가 내리기 전에는 0.5도씩 떨어지는데 대략 0.5도씩 떨어진다면 예를 들면 해발 2,000m 올라가면 얼마냐? 해발 2,000m가 올라가면 요 27도에서 30도였던 온도가 17도에서 2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500m 정도면 한 24도, 5도? 우리나라 봄 날씨예요. 열대지방이니까 열대지방 비는 계속 오는데 날씨는 우리나라 봄 날씨. 그럼 의외로 이런 날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살기 좋은 날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깐 카메라 더 따라주세요. 열대지방이지만 해발 고도가 높고 그러면 어떻게 연중 온화한 날씨가 나와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춘기후 그러거든요. 항상 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그래서 이런 데는 오히려 해발 고도가 겁나 높지만 뭐가 만들어져요? 도시가 만들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안데스 산지 이러고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잉카 문명이나 멕시코의 아스텍 문명 같은 경우가 이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오케이. 거주가 유리한 지역이에요. 반대로 거주하기 힘든 지역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대 우림규 그 밑에 너무 덥고 너무 습해. 사람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습기 많은 데서 하면 폐병 옵니다. 건조 기후는 농사 같은 걸 지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여긴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사람 살기 힘들죠. 반대로 한대 기후는 너무 추워. 너무 추우면 사람 살기 힘들죠. 자, 아시겠죠? 우리 잠깐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두 번째 열대 우림기후 지역의 생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